저녁 8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은 전쟁터였다. 오서연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주문서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았다. 하얀 접시 위로 화려한 음식들이 담겨 나갈 때마다 그녀는 창문 너머 홀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그 풍경은 그녀의 고단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몫은 그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와 와인 얼룩을 지우는 일이었다. 25. 한때는 세상의 모든 향기를 담는 조향사를 꿈꿨던 그녀의 손은 이제 독한 세제와 거친 수세미에 상해 있었다. 동료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던지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어린 나이에 애 딸린 미혼모로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쯧쯧. 그러니까 여자는 몸가짐을 잘해야지.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입술만 깨물었다. 이런 멸시와 동정은 이제 일상이 되어 무뎌질 법도 한데 매번 심장을 저몄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는 곧장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향하지 않고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언덕길을 올랐다. 옥탑방의 작은 문을 열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아들 준서가 그녀의 낡은 스웨터를 껴안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엄마, 잠꼬대 속에서 저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모질어도 이 작은 아이는 그녀가 숨쉬고 버텨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5살배기 준서는 또래보다 유난히 총명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다. 엄마, 준서 때문에 힘들지? 내가 빨리 커서 돈 많이 벌어올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던 아들을 떠올리자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아들은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 비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다. 통장에 찍힌 병원비 청구서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그녀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새벽, 서연은 옥탑방 한쪽에 마련된 자신만의 작은 공간으로 향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작은 시약병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의 꺼지지 않는 꿈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에센셜 오일병을 열었다. 베르가못의 상쾌함, 제스민의 관능미, 샌다루드의 깊이. 향기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고 그녀는 향기로 세상을 읽었다. 그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라스텔라 그룹 제1회 블라인드 조향 공모전 공고를 보았다. 국내 최고의 럭셔리 기업 라스텔라 그리고 1등 상금 1억 원. 심사는 오직 향기로만 이루어진다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문구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출신도 배경도 학력도 보지 않는 곳. 오직 그녀의 재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망설였다. 지금의 처지에 너무나도 과분하고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책상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낡은 향수병을 본 순간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그것은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 밤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24송이의 장미, 최고급 와인, 그리고 낯선 남자의 채취가 뒤섞였던 하룻밤의 기억. 그녀는 남자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향기만큼은 그녀의 모든 세포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산물이 바로 준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기억이었다. 서연에게 기억은 아픔이자 상처였지만 동시에 준서라는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준 기적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향기를 재현해내기로 했다. 그것은
과거와의 정면 승부이자 아들을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그녀는 작품의 이름을 메모리라고 정했다. 최고급 원료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이었던 낡은 진주 목걸이를 팔아야 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작업에 매달렸다. 빗방울이 섞인 듯한 차가운 탑노트, 달빛 아래서만 피어나는 희귀한 월화양의 하트노트, 그리고 와인과 따뜻한 살결의 향이 어우러진 베이스 노트까지 한 방울 한 방울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향수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혼모로 살아야 했던 지난 5년간의 서름과 외로움,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조향사로서의 재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간절한 꿈이 모두 담겨 있었다. 향수가 완성되던 날, 서연은 완성된 향을 손목에 살짝 뿌렸다. 그 순간 5년 전 그날 밤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이 매혹적이었던 그 남자의 향기였다. 마감일 마지막 날, 서연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작은 유리병을 들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그녀는 소포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다. 이 작은 병 하나에 자신의 인생과 아들의 미래가 모두 걸려 있었다. 과연 세상이 자신의 향기를 알아봐 줄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소포를 붙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결과는 오직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라스텔라 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얼음 성과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흙과 백의 절제된 색으로만 이루어져 주인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성의 주인 권태하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5분. 그 안에 보고를 끝내지 못하면 자네의 다음 보고서는 사직서가 될 걸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것은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그의 눈빛이었다. 보고를 하던 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입을 놀렸다. 권태하. 32살의 나이에 국내 굴지의 럭셔리 기업 라스텔라를 이끄는 남자. 그는 취임 3년 만에 보수적인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린 천재적인 경영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그의 완벽주의와 무자비함은 모든 직원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이란 불필요한 사치이자 비효율적인 약점일 뿐이었다. 임원이 퇴장하자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유 회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권태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할머니이자 그룹의 상황인 유 회장은 그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잠시 후 고풍스러운 한복 차림의 노부인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아이들 중에 하나를 골라. 더는 못 기다린다. 서류에는 국내 유수의 재벌가 딸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태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유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는 권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몸이다. 라. 스텔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시밥빛 짝을 찾아야 해. 특히 여기 한채린 양이 좋겠구나. 그녀의 완고한 태도에 권태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에게 결혼이란 시간 낭비이자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라스텔라 블라인드 조향 공모전의 최종 심사에 쏠려 있었다. 수백 개의 출품작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의 향수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하며 무심하게 시향지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영혼이 없는 향기들. 지루함의 하품이 나올 때쯤 그는 마지막 남은 이름 없는 작은 병을 집어들었다. 출품작의 이름은 메모리였다. 향수가 분사되는 순간 권태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열쇠와 같았다. 뇌리를 스치는 감각들. 쏟아지는 비,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실크시트, 잘 익은 와인의 맛, 그리고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던 한 여인의 실루엣. 그날 밤, 5년 전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진탕 마셨던 그날 밤의 일이었다. 필름이 끊겨버린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던 하룻밤. 이건 대체 그는 혼란스러웠다. 향기는 계속해서 그의 기억을 자극했다. 너무나도 관능적이면서도 동시에 슬프고 아련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향. 그는 심사위원들을 소집했다.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초빙해온 원로, 조향사들인 심사위원들은 이미 만장일치로 다른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한 상태였다. 그들은 메모리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너무 개인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상업성이 떨어집니다. 조향의 기본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권태하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코와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라고. 다른 향수들이 잘 계산된 수학 공식이라면 이 향수는 한편의 시이자 격정적인 그림이었다. 기술은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 그는 심사 결과지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상은 이 작품으로 하지. 메모리. 심사위원들은 경악했다. 회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익명의 아마추어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룹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권태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스텔라의 주인은 나요.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건가?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데려와.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날 밤 권태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메모리의 향이 묻은 시향지를 손에 든 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향기는 맡을수록 더욱더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잊었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녔지만 좀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답답함에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참을 수 없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이 향기가 불러일으키는 기억은 명백히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의 행적을 되짚어보려 애썼다. 분명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스위트룸에서 혼자 눈을 떴다는 것 외에는 그는 그저 술에 취해 벌어진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잊어버렸었다. 하지만 이 향수는 그날 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고, 그곳에는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이 향수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얼음성의 주인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스텔라 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오서연이 지금껏 상상해왔던 그 어떤 곳보다 더 높고 더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초라한 구두를 비추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까마득한 미니어처 같았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았다.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남자의 고개가 천천히 들리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췄다. 5년 전보다 날카로워진 턱선, 더욱 깊어진 눈매,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5년 전 그 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아들 준서를 선물한 남자, 권태아. 그녀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비상벨이 울렸다. 하지만 권태아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눈앞에 선잡고 마른 여자를 무심하게 훑어볼 뿐이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 하지만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미세한 향기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이름 없는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지 알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메모리를 만든 사람인가? 권태아의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낮았다.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향수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들었는데. 그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 같았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정통으로 꿰뚫는 듯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간신히 내뱉었다. 오래전 스쳐 지나간 인연의 기억을 향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거짓말을 했다. 권태아는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에게서는 여전히 5년 전 그날 밤처럼 서늘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났다. 그는 그녀의 실력과 재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탐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였다. 라스텔라 조약 연구실에 계약직 자리를 하나 주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당신의 재능을 썩히기엔 아까우니.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들 준서의 병원비와 안정된 미래. 이 남자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지옥 같은 현실과 맞바꾸기엔 너무나도 달콤한 대가였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락했다. 면담을 마치고 회장실을 나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녀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준서를 잠시 맡아주던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서연 씨, 어쩌지? 준서가 갑자기 열이 좀 오르는 것 같네. 그 말에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아들에게로 달려가기 위해 1층 로비로 향했다. 그녀가 허둥지둥 건물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와 가방 속 소지품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권태아가 서 있었다. 그 역시 중요한 회의에 가기 위해 로비로 내려온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건물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준서가 넘어진 엄마를 보고 울먹이며 달려왔다. 권태아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작은 아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을 놀랍도록 빼닮은 얼굴. 어린 시절 앨범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준서를 감싸 안았다. 준서야, 괜찮아. 엄마 안 다쳤어. 그녀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제발 그가 알아채지 못하기를. 하지만 권태하의 시선은 이미 준서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낯선 자신을 보고 긴장한 준서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귓불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그것은 그 자신도 긴장하거나 깊은 생각에 빠질 때마다 하는 권씨 집안 남자들에게 유전처럼 내려오는 독특한 버릇이었다.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내 아비랑 똑같은 버릇이구나라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바로 그 습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권태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날 밤에 끊어진 기억, 메모리라는 이름의 향수,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자신과 똑같은 버릇을 가진 아이.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아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나왔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권태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막힌 운명의 장난.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다른 번호를 눌러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오서연이라는 여자와 5살짜리 아들, 모든 걸 알아내.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태아의 세상은 늘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모든 것은 데이터와 확률, 그리고 그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오서연이라는 여자와 오준서라는 아이의 등장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던져진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오직 팩트만을 원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보고서에는 오서연의 지난 5년간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프랑스 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한 시점, 준서의 출생 신고일, 모든 시간의 흐름은 정확히 5년 전 그날 밤과 일치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고 온갖 꾸준히 일을 해가며 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준서의 사진을 보는 순간 권태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사진 속 아이는 누가 봐도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감정이 아닌 과학적인 증거. 그는 탐정에게 준서의 유전자를 채취해오라는 비정한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라고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소유욕이었다. 그는 당장 그녀의 옥탑방으로 쳐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특유의 냉정함이 그를 붙잡았다. 싸움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유리한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법이다. 그는 비서를 통해 오서연에게 채용 계약서 최종 검토를 명목으로 회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시 얼음성을 찾았다. 회장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권태하는 불 꺼진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어둠 속의 포식자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묻지. 당신의 향수 메모리. 그 기억이라는 건 대체 뭐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이고 스쳐 지나간 인연에 대한 기억입니다. 바로 그 순간 권태아가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 스탠드를 켜고 서류를 그녀의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환한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글자.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 그 인연의 결과가 내 아들인가? 권태아의 차가운 평정심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목소리에 날 선 분노가 실려 터져나왔다. 왜 숨겼지? 감히 내 아들을, 이라 스텔라의 유일한 후계자를 저런 비참한 옥탑방에서 키울 생각을 했어. 목적이 뭐였나? 나중에 나타나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었나?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약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짓밟였던 그녀의 존엄과 모성애가 울부짖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 아들이라고? 준서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술에 취해 기억조차 못하는 하룻밤을 보내고 나를 호텔방에 혼자 버려뒀을 때부터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고 지난 5년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눈물로 키운 내 아들이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녀의 절규에 권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는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했을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격렬한 언쟁 속에서 5년 전 그날 밤에 진실이 조각난 파편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서 절망감에 술을 마셨던 그런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던 호텔바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녀. 두 외로운 영혼의 우연한 만남은 하룻밤의 일탈로 이어졌고 그는 다음 날 모든 것을 잊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제 아이라는 떼어낼 수 없는 끈으로 묶여버렸다. 권태아는 더 이상 그녀를 돈이나 노리는 미혼모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지켜낸 강인한 여자였고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낳아준 어머니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권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를 드러내는 대신 하나의 사실을 선언했다. 그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다시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어쨌든 준서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권씨 가문의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그의 말은 서연에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준서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권씨 가문의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권태하의 선언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통보였다. 그 말에 오서연은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사자처럼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절대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이 준서의 아빠라는 걸 알게 하느니 차라리 평생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겠어요. 준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가난할지언정 아들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권태아는 그녀의 감정적인 저항을 예상했다는 듯 싸늘한 이성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급과 준서의 한 달 병원비가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혼자 힘으로는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어. 최고의 의료 혜택, 최고의 교육, 그리고 이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줄 강력한 울타리. 이 모든 걸 난 줄 수 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자 그는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랑도 없는 결혼이라니. 권태하는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덧붙였다. 오해하지 마시오. 사랑이나 연애 감정을 바라는 게 아니니. 이건 철저한 계약이고 비즈니스요. 당신은 준서의 법적인 엄마 자리를 지키고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얻는 거지. 아이를 위해서 우리 둘 다에게 최선의 선택 아니겠소? 그것은 악마의 제안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돈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남자와 평생을 얽히며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준서를 키워낼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다짐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했다. 바로 다음 날 준서가 밤새 심한 기침과 함께 열이 올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의사는 만성기관지염이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더 좋은 환경에서의 꾸준한 관리와 고가의 면역 치료를 권했다. 하얗게 질린 아들의 얼굴과 눈덩이처럼 불어날 병원비 고지서를 번갈아 보며 서연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아들의 건강과 미래가 천만 배는 더 중요했다. 결국 그녀는 권태하에게 먼저 연락했다. 며칠 후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오서연은 이전처럼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려는 어머니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정리해온 계약서의 조건들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갑의 위치에서 협상을 주도할 차례였다. 결혼에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첫째, 준서의 친권과 양육권의 최종 결정권자는 엄마인 저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갖지만 아이의 인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저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저의 직업인 조향사로서의 커리어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셋째, 우리의 결혼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각방을 쓰고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준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의 합의하에 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권태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조건은 오직 아이와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지. 그녀의 조건은 오히려 감정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 그에게도 나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그녀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그들은 라스텔라 그룹 법무팀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의 앞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차가운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결혼 반지도 축하도 없는 서약식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오서연이라는 이름을 적으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인생과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편견을 받는 미혼모가 아니라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써야 했다. 모든 것이 오직 아들 준서를 위해서였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 권태하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반지가 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닌 계약의 징표일 뿐이었다. 일주일 뒤 집으로 들어오시오. 필요한 모든 건 김 비서가 준비할 걸세. 그는 용건이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차가운 반지를 손에 쥔 채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낯선 인생을 예감하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녀는 얼음성의 안주인이 되어야 했다. 권태아의 차가운 지시가 떨어진 지 일주일 후 오서영과 준서는 거대한 성문 앞에 섰다. 서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권씨 가문의 본가는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차가운 위험이 서려 있었다. 옥탑방의 낡은 계단에 익숙했던 준서는 우와, 궁전이다 라며 감탄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수십 명의 사용인들과 집안의 총괄 집사였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따뜻한 환영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근한 멸시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동물원에 새로 들어온 이질적인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권태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건물을 안내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 방은 동관 2층이고 준서 방은 그 옆이다. 내 침실은 서관에 있으니 마주칠 일은 없을 거다. 계약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의 모습은 지독히도 사무적이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첫날 밤은 낯설고 길었다.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은 솜이 다 꺼진 옥탑방 이불보다 불편했고 너무 넓은 방은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서연은 아들 준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다. 이곳에서의 전쟁에서 이 작은 아이는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아군이자 가장 연약한 인질이었다. 그녀는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진짜 전쟁은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길고 무거운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권씨 가문의 절대 군주인 유 회장이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본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낭랑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어려 있었다. 네가 내 증손주를 낳은 그 아이냐. 듣던 대로 참으로 볼품없구나. 모욕적인 첫마디였다. 식탁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오서연입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유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천한 것은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녀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며 그녀의 근본을 폄하했다. 저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돈이나 권력을 보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 아들 준서를 위해서입니다. 회장님의 증손자이기 이전에 제 목숨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고개 숙이던 과거의 오서연이 아니었다. 유 회장은 기가 막혔다. 감히 자신의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더욱 서슬퍼런 목소리로 서연을 몰아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태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할머니, 그만하시지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권태하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오서연 씨는 제 아내이자 제 아들 준서의 어머니입니다. 권 씨,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합당한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집안의 주인은 이제 접니다. 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는 지금 오서연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아연실색했다. 평생 자신의 말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던 손자가 저런 천한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그룹의 실권을 모두 장악한 손자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권태하는 서연과 준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지.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식당을 나섰다.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방관할 것이라 생각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지켜주었다. 그것도 가문의 절대 권력자인 할머니 앞에서. 동관으로 향하는 긴 복도에서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일은 앞으로 자주 있을 거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방 앞에 다다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까 잘했어. 칭찬에 인색한 그가 건넨 투박한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남자의 얼음성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준서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첫 번째 전쟁은 그렇게 끝났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외롭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 생각했다. 권태아가 처음으로 자신을 감싸준 그날 이후 얼음성 같던 권씨 가문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유 회장은 서연을 대놓고 핍박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작은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존중보다 감시의 의미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아들 준서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의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투명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를 깨뜨릴 새로운 불꽃이 성 밖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한채린, 한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한국 그룹의 외동딸이자 태어날 때부터 권태아의 아내가 되기로 예정된 여자. 그녀는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권태아의 충격적인 계약 결혼 소식을 접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평생을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보물을 도둑맞은 것과 같은 모욕이었다. 한채리는 곧장 유 회장을 찾아갔다. 그녀는 유 회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할머님, 어떻게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에게 태아 씨를 뺏길 수 있으세요? 제가 나서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어요. 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손주 며느리감에 등장해 흡족해하며 그녀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여자들의 은밀하고도 잔혹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들의 첫 번째 전쟁터는 라스텔라 그룹의 VIP 자선 갈라 파티였다. 권태하는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서연에게 파트너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계약 조항에 명시된 의무였다. 서연은 그런 사치스러운 자리가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녀에게는 파티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옷장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김 비서가 그룹 소속의 최고 스타일리스트 팀을 대동하고 그녀의 방에 나타났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사모님의 품격에 맞는 최고의 모습으로 준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수억 원대의 보석들이 그녀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또한 전쟁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장 심플하지만 우아한 남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의 선택은 권태아가 그녀에게 씌우려는 화려한 인형의 이미지가 아닌 오서연 본연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권태아의 옆에 선 동양적인 미를 가진 낯선 여인.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호기심과 시기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한채린이 백조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아 씨, 오랜만이야. 옆에 계신 분은 소문의 그분이신가 보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서연을 향한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한채린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연의 곁에 머물며 그녀를 사교계의 암투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교묘한 질문들로 서연을 공격했다. 어느 집안 따님이세요? 파리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은 서연의 초라한 배경을 들춰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그들의 공격에 점점 위축되고 있었다. 마침내 한채린의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실수인 척 서연의 남색 드레스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통쾌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드레스 위로 붉게 번지는 와인 자국은 마치 서연의 수치심처럼 선명했다. 주변에서는 작은 탄식과 함께 고소하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던 권태아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대화를 중단하고 성큼성큼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등장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와인으로 얼룩진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한채린을 응시하며 말했다. 한채린 씨, 손이 많이 미끄러운가 보군. 내 아내의 드레스는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옷인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에 한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권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당황한 서연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고는 무대 중앙의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다. 나와 춤을 춰주겠소?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은 놀랐지만 그의 강한 힘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흘러나오는 왈츠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내녀란으로 소문난 권태아 회장이 아내를 위해 직접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고 심지어 다정하게 춤까지 추는 모습. 그것은 내일 아침 사교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다. 한채린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툰 서연의 스텝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권태하의 리드에 서연은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꼈다. 이것은 계약에 없는 행동이었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심장을 낯선 파동으로 뒤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던 서연이 비틀거리는 순간
그가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정체 모를 불꽃을 본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질투라는 이름의 불꽃은 이제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불씨를 피워내고 있었다. 갈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은 그들의 계약 관계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권태하는 자신의 행동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채린 앞에서 오서연을 감싸던 순간의 묘한 쾌감과 댄스 플로어에서 그녀와 가까이 맞닿았을 때의 아찔한 긴장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오서연의 커리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라 스텔라의 조약 연구팀에 배속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RD 센터 최상층의 가장 전망 좋은 곳을 통째로 비워 오직 그녀만을 위한 최첨단 개인 조약 연구실 아틀리에드 서연, 에이틀리에드 시오연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상의 모든 희귀한 향료를 구비하고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최고의 조수들을 붙여주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꿈의 공간을 믿을 수 없었다. 옥탑방의 낡은 책상 위에서 몰래 향을 만들던 그녀에게 이곳은 천국과도 같았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그녀의 말에 권태하는 무심하게 대꾸했다. 스텔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오. 당신의 재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 보이면 돼. 그는 여전히 비즈니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녀의 재능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자신만의 공간을 얻은 서연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새로운 향을 창조하는 것에 빠져들었다. 돈 걱정 없이, 세상의 편견 없이 오직 순수한 열정만으로 향기를 빚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최고의 치유제였다. 일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생기가 넘쳤다. 그리고 권태하는 투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점점 더 자주 그녀의 연구실을 찾았다. 그들의 관계를 녹인 것은 비단일 뿐만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아들 준서가 했다. 주말 아침 준서는 유치원에서 열리는 아빠와 함께하는 가을 운동에 초대장을 들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때 거실을 지나던 권태아가 초대장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준비해, 가주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서연과 준서는 눈이 동그래졌다. 운동회에 나타난 권태아는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아빠들의 달리기 경주에 나선 그의 모습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어색해하면서도 아들 준서의 응원에 최선을 다해 달렸다. 비록 1등은 놓쳤지만 아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얼음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빙산은 눈에 띄게 녹아내렸다. 권태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준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서툰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변화가 놀랍고 신기했다. 한 번은 준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던 밤, 두 사람은 밤새 함께 아들의 곁을 지켰다. 잠든 아들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서연은 미혼모로 살아야 했던 지난 시간의 외로움과 상처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권태하는 유 회장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오직 후계자로만 길러졌던
자신의 고독한 어린 시절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계약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그녀는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 새로운 향의 조합에 몰두하던 서연은 가장 높은 선반에 있는 시약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그녀를 덮으며 그녀의 머리 위로 손을 뻗었다. 권태하였다. 그는 손쉽게 시약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몸이 거의 맞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녀의 샴푸 향과 연구실의 향긋한 향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어지럽혔다. 고마워요. 서연이 고개를 들자 그의 깊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권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길이 닿기 직전 서연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권태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배경 화면에는 그가 운동회에서 몰래 찍어둔 서연과 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 서류를 들고 들어오던 김 비서는 평생 처음 보는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에 하마터면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거대한 빙산은 이제 거의 다 녹아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뜨거운 용암을 드러내고 있었다. 권태하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서연과의 계약 관계가 서서히 진짜 감정으로 변해가던 무렵 그들의 위태로운 행복을 시기하는 그림자가 가장 어두운 밤을 몰고 오고 있었다. 한채린과 유 회장은 자신들의 계획이 연이어 실패하자 이성을 잃고 마지막 남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오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인격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파파라치 전문 매체를 통해 스텔라 신데렐라의 추악한 과거 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서연이 프랑스 유학 시절 문란한 생활을 했으며 돈을 위해 부유한 남자들을 유혹해왔다는 거짓말로 가득했다. 심지어 교묘하게 합성된 조작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는 준서가 권태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악의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녀를 아이를 이용해 재벌가를 등친 희대의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번져나갔다. 대중은 열광했다.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했던 만큼 그녀의 추락에 더 큰 희열을 느꼈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을 쏟아냈다. 스텔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연이 힘들게 쌓아 올렸던 작은 행복의 성은 단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침대에 웅크려 누워 있었다. 5년 전 미혼모가 되었을 때보다 더한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는 그녀 혼자 감당하면 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상처가 사랑하는 아들 준서와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남자 권태하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권태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의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대중의 광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사들은 연이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압박했고 그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유 회장의 마지막 통보였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그 아이와 이혼하고 한채린 양과의 약혼을 발표해라. 이 스캔들을 잠재울 방법은 그것뿐이다. 가문과 회사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그 천한 계집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든가 네가 선택해라. 그것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인생을 지배해왔던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의 목을 옥죄어왔다. 깊은 밤 고뇌하던 권태하는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사람처럼 말했다. 우리 계약 끝내요. 내가 떠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당신과 준서 그리고 라스텔라를 위해서 내가 사라져 주는 게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순간 권태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는 항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내보인 적 없는 절박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 마음대로 끝내. 당신이 어디를 간다는 거야. 하지만 나 때문에 그녀의 말을 그가 막아섰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내 탓이지.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얼음 같던 심장을 깨고 터져 나온 진심이었다. 처음엔 계약이었어. 책임감이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오서연, 당신을 사랑해. 그의 고백은 가장 어두운 밤에 떠오른 단 하나의 별빛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은 이 지독한 폭풍우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선명해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도망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정면으로 부딪혀서 당신을 조롱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겠어. 그는 더 이상 가문과 여론에 휘둘리는 나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한 남자였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 회장과 이사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관심이라 스텔라 그룹의 기자회견장으로 쏠렸다. 권태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권태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별실에서 화면을 지켜보는 오서연은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아들 준서의 온기만이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모두가 그의 입술에 주목했다. 스텔라의 황제가 과연 자신의 제국과 보잘것없는 신데렐라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권태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변명이나 부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스크린의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한채린 측이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증언 녹취 파일이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사진들이 조작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직접 의뢰한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그는 모든 증거를 통해 아내를 둘러싼 루머가 완벽한 거짓이자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한 비열한 음해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라스텔라 그룹의 이름으로 해당 언론사와 루머의 최초 유포자인 한채린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한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의 갑작스러운 사죄의 장례는 술렁였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제 아내 오서연 씨가 아닌 바로 저 권태하에게 있습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스스로 밝혔다. 한 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아왔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모두 인정했다. 제 아내는 지난 5년간 세상의 모든 편견과 가난 속에서 홀로 제 아들을 지켜낸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 너머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서연을 향해 이야기했다. 그녀를 둘러싼 추문은 그녀의 수치가 아니라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던 저의 수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와 아들에게 평생을 바쳐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상 가장 뜨거운 진심을 고백했다. 저는 제 아내 오서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바쳐 제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 해명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과 맞서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사랑 고백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는 곧장 서연이 있는 대기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계약서와 세상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계약 부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을 약속한 진짜 연인이 되었다. 그날 저녁 권태하는 유 회장과 마주 앉았다. 유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권태하는 더 이상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는 앞으로 돌아 스텔라의 회장으로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이제 가족입니다. 서연 씨와 준서가 제 첫 번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할머니.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유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1년 후 권 씨 가문의 저택은 예전의 차가운 분위기를 벗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유 회장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증손주 준서가 재롱을 부릴 때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서연에 대한 쌀쌀맞은 태도도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가문의 일원으로 그리고 권태하의 아내로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다. 오서연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조향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라스텔라의 이름으로 처음 출시한 향수, 데스티니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5년 전 메모리의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그 향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꽃피우며 일과 사랑, 그리고 가족 모두를 지켜낸 강인한 여성으로 우뚝 섰다. 어느 맑은 아침 서연과 태하 그리고 준서는 저택의 정원에서 함께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아는 잠이 덜 깬 준서를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를 보며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세상 가장 따뜻한 빛. 그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바로 지금 그녀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